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토벤과 윤희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제목을 그 처절한 삶과 음악 세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대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베토벤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음악을 쭉 들어왔었고요. 윤희상 음악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그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윤희상에 대한 책을 읽으면은 계속 이제 베토벤의 삶과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유사한 점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서로 부분, 출생, 가족관계, 그 다음에 유학 전기까지. 그러니까 베토벤도 고향에서 태어나서, 보온에서 태어나서 비엔나로 유학을 갔고, 윤희상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 전기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음악,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의 음악 발달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물론 바로크 이전에도 음악은 있었습니다만, 바로크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 북스테우드나 헬레만, 박, 핸델 이런 사람들이 있고, 클래식 기에 와서는 마하나의 막파, 글룩, 그리고 바하의 아들들이 상당히 유명해서 또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하의 아들들이 있고, 그 유명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비엔나의 3인방이라고 그러죠. 그 고전주의의 꽃을 피운 3인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베토벤이 요 시대였죠. 1770년에서 1827년 그 사이였고요. 그 후에 이제 낭만주의, 초기 낭만주의, 중기 낭만주의, 베버, 슈베르트, 멘델스존, 쇼팽, 슈만으로 이어지고요. 후기 낭만주의에서 신고전주의를 거쳐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의 근현대음악으로 오게 되는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부터 이제 쇤베르크, 안톤 베베른, 알반 베르크, 쇤베르크하고 안톤 베베른하고 알반 베르크를 비엔나 3인방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칼 올프, 그리고 우리나라 작곡가로 주로 지휘를 했습니다만 안익태, 윤희상, 그 다음에 이제 진은숙, 진은숙 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독일 전체의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베토벤의 위치, 윤희상의 위치, 이런 걸 이제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둘 다 아주 정치적 격변기에 살면서 작곡에 영향을 받습니다. 베토벤의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을 당하면서, 연합군이 생기고,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으로 발발이 되고, 오스트리아 주재하에 독일 연방이 창설이 되면서 또 프랑스 7월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아주 정치적인 격변기에 살면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윤희상 씨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해방기, 분단기, 6.25 전쟁, 4.19, 5.16,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6.28 선언, 12.6 사태, 12.12 광주 민주화 운동, 아주 굉장한 격변기였죠. 그리고 그 각각의 격변기에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하고 작품과 세계관이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개혁가였는데요. 베토벤의 개혁 정신은 이런 거였죠.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국가적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깨트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 이런 게 이제 베토벤의 기본적인 개혁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1791년 12월에 사망을 하는데, 베토벤이 비엔나로 유학을 가는 게 179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가 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하고, 하이든은 이제 물론 살아있는 상태였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차르트가 하던 기능을 베토벤이 테이크오버 해야 되는, 또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종의 약간의 공백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비엔나로서는 모차르트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음악가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베토벤이 비엔나로 향하게 되죠. 베토벤의 저런 그 개혁 정신은 어디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의학에 적용이 된다면은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만 있다면 깨뜨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 이렇게 될 때고요. 정치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국민들의 삶을 보람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깨뜨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 이렇게 될 때고, 경제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요.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할 수만 있다면 깨뜨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베토벤의 그런 개혁 정신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그런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희상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상은 우리나라 전통음악하고 서양 음악을 통합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개혁 정신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케이지라는 사람의 그런 음악을 듣고는 굉장한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회의를 갖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현대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를 못하고 조금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윤희상이 독일로 가면서 동양사상과 서양의 기법을 통합을 하는,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음악에 새로운 길을 열었던 작곡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음악적인 상황이 베토벤과 윤희상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출생하고 가족 관계를 보죠. 1770년 12월 16일생입니다. 보은에서 태어났죠. 저게 이제 태어난 집인데요. 조부가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조부의 이름이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었죠. 베토벤 3세 때 사망을 하고, 조모는 아주 심한 술 중독증이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시지 못했고요. 아버지가 또 음악을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를 음악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대를 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음악적인 재능이 그렇게 뛰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궁정음악가로 테너 가수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젊었을 때는 음악 선생으로는, 작곡가로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지만 음악 선생으로서는 꽤 유명한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마리아 막달레나인데 첫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1년 만에 사별하고 이제 재혼을 베토벤 아버지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베토벤을 낳게 되죠. 윤희상은 1917년생인데요. 산청군에서 태어나서 주로 이제 충무에서 나와서 활동을 했죠. 아버지는 반일적 양반 출신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충족스러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윤희상은 그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한테서는 딸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이제 딸은 대를 읽지 못한다 이랬으니까 딴 데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 가서 아이만 낳고 아이만 들어갔으니까 첫 부인한테로 입적이 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를 잇는, 아마 저런 게 저 때는 뭐 그런 대로 그냥 흔히 일어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3세 때 통영으로 이주를 와서 주로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베토벤은 어머니에게 남편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윤희상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음악을 보면 베토벤은 음악적인 피가 좀 있었고, 조부와 아버지가 음악가였고, 윤희상은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런 그런 음악적인 그런 보상은 없는 상태에서 윤희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학 전기는 이제 비엔나로 가기 전, 독일로 가기 전까지의 그런 시기인데, 베토벤은 22세 때 유학을 갔고 윤희상은 39세 때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이가 든 상태에서 가녀린 상태죠. 그래서 윤희상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음악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베토벤은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한 4세경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걸로 그렇게 기술이 돼 있고요. 정규적인 교육 과정은 티로키늄이라는 라틴계 초등학교 과정인데 저기에 이제 수학하고 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나중에 셈하는 거, 쓰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치면은 아마 즉흥곡을 상당히 잘 쳤던가 봐요. 그래서 즉흥곡을 치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악보를 잘 보고 충실하게 하고 즉흥곡을 치도록 하라. 이런 교육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대중 앞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건 1778년 3월 26일. 그런데 78년이니까 8세죠. 8세인데 베토벤 아버지가 나이를 의도적으로 2세 어리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모차르트하고 비슷한 나이에 데뷔를 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모차르트처럼 키우는 게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이를 의도적으로 속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 베토벤 자신도 거의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자기 나이를 2살 어리게 합니다. 이때 이제 뭘 연주를 하고 어떤 평을 받았는지 하는 기록은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이제 베토벤이 태어나서 세례를 받은 레미기우스 교회 생가 근처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보온에서 이덴 파이퍼 로바티니에서 여러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 앞에 선생님들은 몇 개월 가르치면 가르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저 음악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 스스로 음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781년 11살 때 만난 이 네페 선생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법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바의 평균율, 작곡법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도 좀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칠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악보를 쓰면은 작곡을 하면 그 악보를 구해다가 베토벤에게 주고 베토벤이 모차르트의 악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학습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악보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지니까 베토벤을 비엔나로 보낼 계획을 합니다. 모차르트한테 보내가지고 모차르트를 가르치게 하고 원래는 모차르트를 보온으로 초청을 했어요. 네페란 선생이. 근데 이제 모차르트가 그 당시에 작곡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베토벤을 비엔나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아마 베토벤이 피아노를 쳤던가 봐요.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곁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젊은 청년을 눈여겨보라. 언젠가는 세상에 대하여 큰 소리를 질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하고의 첫 만남에서 베토벤의 천재성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제 귀족들하고도 이 관계를 가지면서 교양도 쌓고 또 1789년 본대학에서 철학과의 청강생으로 들어갑니다. 1789년이면은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해죠. 저때 이제 철학과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철학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베토벤의 나중에 작곡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리고 1791년에 하이든이 다시 보온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네페 선생이 베토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베토벤이 쓴 곡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테스트를 한 후에 자기에게로 보내주면 자기가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하이든의 초청으로 고이듬에 1792년 22세 때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유학 떠나기 전에 이제 그 환송 파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트슈타인이라는 그 백작이죠. 후원인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귀족이었습니다. 저분이 모차르트의 그 음악 정신을 하이든으로부터 전수받으라는 아주 유명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보온에 있을 때도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당시에 보온에서 작곡자 그 명단, 작곡자에 대한 소개 책자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베토벤 이름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습작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고 한 상태고 저게 이제 WOO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저거는 이제 독일 말로 메르크스 오네 오프살렌인데
번역하면 작품 번호가 없는 작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오프 작품 번호를 붙인 건 비엔나로 가서고 비엔나 이전의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번호를 붙이질 않았어요. 이 점도 윤희상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윤희상의 이제 한국 시기를 보면은 39세까지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어려서 서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동양사상 공부를 했었던가 봐요. 노장사상, 공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통영 공립 보통학교 입학을 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찬미가 풍금을 배우고 이러는데 아주 어렸을 때도 창가에서 특수한 수재로 두뇌가 뛰어나다. 음악 선생이 이런 기록이 있고 13세 때 작곡가의 꿈을 갖게 됩니다. 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현악 사중주고 쉽지가 않은데요. 아주 힘든 곡인데 아마 이 어렸을 때 이 곡을 듣고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곡을 듣고 작곡가가 될 꿈을 꿨다 이러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작곡에는 상당한 재능과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음악 사상의 단계를 베토벤은 특별히 할 게 없었지만 윤상 같은 경우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일정한 단계가 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음악적 열정이죠. 아동계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당에서 공부도 하고 한국의 토속 문화, 전통적인 악악과 우리나라 음악에 대한 체험도 하고요. 또 양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죠?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서 서양 음악을 접할 기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음악적인 재능이 어려서부터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여튼 어디 선생이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가서 배웁니다. 아마 그 최호영이라는 사람이 프란츠 에케르티 제자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도쿄의 동양음악학교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음악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와서 레슨을 받습니다. 한 2년 정도 레슨을 받습니다. 사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유학을 갈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음악만 하면 못 보내겠다. 상업학교를 같이 가야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약속하에 일본으로 오사카 상업학교도 가고 음악학교도 동시에 등록을 해서 양쪽 공부를 하고 첼로를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이듬에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40년에 일본에서 파리 음악원을 수료한 그런 음악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선생을 사사하기 위해서 또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론 작곡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혼자 공부를 하다가 어디에 누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단계는 민족운동이죠. 일제하에 있으니까 저런 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민족운동에 투신을 하고 음악 활동보다는 정치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폭탄도 만들고 하다가 투옥도 되고 이랬는데요. 뭐 가택 수색을 당했는데 폭탄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이상한 곡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가곡을 작곡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불온 사상을 가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투옥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3단계도 해방이 되고 나서 그 6.25를 겪는 이런 시기인데 현실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사회운동, 계몽운동도 하고 고아원의 원장으로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전시, 6.25 전쟁 때였죠. 전시 작곡가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도 하고 동료, 학교의 교가들 여러 학교들 교가를 만들어서 보급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협회도 만들어가지고 음악회, 아동교육, 연극, 한글 강습회 이런 것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지금 저기서 보시다시피 가곡집을 냅니다. 5곡이 들어가 있는 가곡집을 출판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배되다가 서울로 도피 중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면서 통영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있고 거기서 이제 또 문화협회를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해서 활동도 하고 농촌 계몽 대순회 공연도 갖고 강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그 현악사중단도 만들어가지고 활동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수자 그 국어교사였는데요. 학교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전시 작곡가 협회를 만들어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위한 노래책들, 교가 이런 걸 많이 작곡을 했고요. 또 6.25 때 이제 다 부산으로 뭐 학교가 다 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산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도 하고 또 서울대학교도 내려가 있었죠. 그 예술학부에서 강의도 하고 대학교 덕성여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 4단계가 유학 가기 전까지인데요. 1953년부터 한 56년까지 다시 이제 자기 본업으로 되돌아와서 열심히 음악가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실내악 작품들을 초연도 하고 한국 작곡가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요. 대학에서 작곡도 지도하고 음악 비평, 문필력도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비평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문화상도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악사중주곡 1번을 작곡을 했는데 제1차 한국작곡가협회 음악회에서 작품 발표해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2년 후에 그 곡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받게 됩니다. 현악사중주곡 1번과 피아노 3중주곡을 작곡을 하는데 그걸로 문화상을 받고 고해 6월 2일에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상도 가기 전에 작품들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했는데 윤희상도 정식으로 작품 번호를 붙이진 않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베토벤하고 아주 똑같은데요. 뭐 아마 이건 그래도 곡으로서도 상당히 괜찮은 곡이긴 한데 정식으로 작품 번호를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40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음악관이 비교적 잡혀있던 한국 음악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거 성악계가 좀 활성화되어야겠다. 그리고 음악이지만 대중들하고의 접촉이 좀 많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음악 전문가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고 서양 음악의 수입도 대개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직접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을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좀 기초적이긴 하지만 어떤 음악관을 가지고 있던 이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1956년에 유럽길에 오르게 됩니다. 오르게 되면서 나중에 회고를 하는데 저겁니다. 글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윤희상에 대한 책도 많은데요. 제가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제일 인상적이라 그러면 이 기록이었습니다. 자기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음악의 진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음악 속에 숨겨진 보배를 몰랐는데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떠나가지고 유럽에 가서 유럽의 음악을 접하면서 우리나라 음악을 다시 보니까 그 진수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비로소 외국에 가서 서양 음악과 보다 충실하고 진실되게 우리나라 음악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제가 저로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 저런 면이 참 많죠. 그죠? 지구를 보려고 그러면은 지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주에 가야 지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지구 속에서는 지구를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그 삶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토벤은 22년 기간으로는 윤희상 39년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윤희상도 능동적인 배움 자세 이러면서는 아주 그다음에 초보적인 작품 활동이고 윤희상도 초보적인 작품 활동이지만 베토벤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그런 곡들을 썼었죠. 작품 번호에 곡식적인 번호는 없고 작곡가로서 베토벤은 거의 무명이었습니다. 거의 무명이었고 윤희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작곡상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음악관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비엔나로 유학을 갔고 윤희상은 그래도 아주 기초적이긴 하지만 동서양의 음악을 좀 통합하는 방향의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토벤은 제2의 모차르트가 되는 꿈이었고 윤희상은 음악관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 상태는 이제 베토벤은 평생 미혼으로 지냈고 윤희상은 결혼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